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를 개편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당 쇄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는 의대 증원 확대 문제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치권 소식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지도부 2기 지도부와 오찬을 했습니다. 오찬을 하면서 주 1회 정례적으로 고위 당정 회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 1회 고위 당정 회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고위 당정 회의는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1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1회 그 공식적인 1회 외에도 이제 비공식적인 자주 접촉을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항상 상시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어떤 민원도 듣고 그리고 때로는 냉정한 비판도 면전에서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정부 관료나 이런 분들보다는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또 공천이 있고 그 과정에서 경선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어찌 보면 여론에 민감한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정치인들이다. 그러니까 정당과 대통령실이 긴밀히 협조하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여론에 또는 민심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부 기조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자세히 그리고 충실히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 1회 정례가 이제 소통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여당에서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형식이었잖아요. 네. 이것들은 결국에는 이 형식을 이제 취해 준 것 같아요.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보고 좀 대통령이 깜짝 놀랐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대로 가서는 대통령 눈치 봐서 공천만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본선에 나가도 떨어지겠구나라고 이제 급한 불이 켜졌다. 그래서 이제 정례 회동으로 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이 반국가단체 또는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이분법으로 갈라치기를 하셨는데 이제 처음으로 자유라고 하는 표현에서 통합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같은 구조로 철진한 정치 이념으로서 계속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청년 얘기, 국민의 말이 모두 옳다. 또 민생 경제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서민 경제가 민생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에서 철진한 이념 논쟁만 가지고서는 국민들이 신뢰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버려야 된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다만 이 정도 수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일지라고 하는 것은 좀 의문이고요. 대통령이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결과적으로는 사무총장이라든가 이런 인선들도 기존의 인선에서 굳이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충격적인 해법으로 국민들께 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의문입니다. 네, 오늘 오찬자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보면 국민이 옳다, 늘 옳다, 민생 현장에 더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도 함께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그 민생 현장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이제 그 민생 현장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자고 이야기하시는 대통령님의 말씀 아주 중요하고 시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이제 그 이념과 철학을 강조했던 부분은 그거는 당연히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민생 경제라는 건 그 기반이 외교 안보고 외교 안보라는 건 그 기반이 다시 이념 철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발 위에 양말을 신을 수가 없고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듯이 당연히 이제 이념 철학이 강조되고 외교 안보가 강조되고 그 다음에 민생 경제가 강조될 예정이었고 그 예정된 시점이 저는 지금 시점으로 이렇게 대통령께서 생각하시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정책을 다양화시키고 민생 경제와 관련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진입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그런 이제 어젠더들이 선거의 어떤 캠페인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냉정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또 여러 가지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정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민생 경제를 강조할 타이밍이라고 또 생각을 하셨고 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또 오찬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통합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또 지적하셨다는 점에서 이제는
또 총선이 내년 4월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의적절하게 어떤 국정 기조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이제 변화를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를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대표 또 경북 출신이죠. 그리고 사무총장, 이만희 사무총장도 경북이고 근데 원내대표도 경북이고 그러면 이건 결국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자기 사람으로만 해서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만약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는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윤이나 반윤들을 내부 총질로 그냥 매도를 했잖아요. 쓴소리하면 내부 총질이고 오로지 대통령의 말만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통합을 메시지를 냈는데 당내 통합도 통합이잖아요. 그러면 비윤과 반윤, 이준석,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속한 메시지가 나와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민생경제가 그렇게 힘든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하자고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들 또 얼마나 많이 떠들었어요.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좋을 수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왜 그렇게 그 방어를 많이 해줬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라든가 정부 여당이 바뀐 게 아직 없거든요. 그럼 이러한 메시지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매일같이 기승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그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에 빠져버린 것 같은 형국이거든요. 근데 오로지 이재명 대표, 오로지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만 하다가 그것만 비난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민생 경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너무 떨어졌는데 이 기대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김기현 대표가 회복할 수는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회복하셔야지.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말만 국민은 늘 맞다. 말만 했을 뿐이지 행동으로 하나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또 후속하는 기사가 있나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한 정말 그 처리수였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그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가짜 뉴스나 이런 부분을 너무 동원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린 거 그 부분은 이제 민주당이 계속 선동해 왔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그 이전에 홍범도 장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육군사관학교에 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지 그게 독립기념관에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적절한 상황들 그리고 지적해야 될 부분들을 모두 이렇게 도매급으로 단순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뭐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도권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생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 물가 밥상이 너무 올라가지고 뭐 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금리가 너무 올라서 월급 받아서 그냥 이자 내기 바빠요. 그러면 매일같이 대통령이 또는 경제부총리가 경제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데 매일같이 뉴스를 압수수색이니까 국민들이 지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에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위기 극복의 열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찰 얘기만 잠깐 듣고 여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보면 계속 검찰의 수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예. 이재명 대표 그 부분에 대한 반론까지만 듣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검찰 수사도 지금 구속영장 기각 그 기각문을 보더라도 결국 야당 대표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는 이야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증 교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소명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심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면 그 일반인이라면 절대 구속영장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마치 검찰이 야당 탄압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거대 야당의 여당 탄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개혁 입법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네. 지금 민생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 정부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께 그 민생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협력을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뭐 경제 이야기하시지만 결국 1,000조가 넘는 국가 부채 이거 만든 거 다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후손과 이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민주당이 마치 그 민생 경제를 윤석열 정부가 도외시하고 있다. 이거는 저는 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다음은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 얘기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혁신위를 내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혁신위원장의 인선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당내 사람이 되느냐, 당외 사람이 되느냐, 그게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게 당내 분이 되시면 혁신성, 참신성 이런 게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 과연 혁신의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지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당외 사람, 명망가나 이런 분들을 이제 모시고 오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과거에 이제 당외에 계신 분을 모시고 왔을 때 그게 효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이란 게 사실은 언론에서 볼 때는 뭐 이런 것도 잘못하는 것 같고 뭐 저런 것도 잘못하는 것 같고 쉽게 보여지지만 그 안에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내부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를 변화를 이야기하시다가 때로는 이제 그 변화라는 게 굉장히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좁은 길을 가는 것도 수많은 난관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결국에는 나는 혁신하려고 했지만 당이 문제다. 나는 뭐 불가피하게 그 당의 어떤 장벽에 가로막혀서 희생당했다. 그러면서 당의 이미지가 더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고려 요소가 있다는 건 분명하고, 물론 혁신위원장 선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김기현 대표 체제 2기는 혁신위원장을 얼마나 그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당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모시는지가 아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 혁신위원장 누가 오면 제일 두렵습니까? 뭐 결과적으로 그건 것 같아요. 그립감 있는 사람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처럼 왔을 때 국민을 확 잡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야지. 그냥 총선 어떻게 자신도 한번 나가볼까? 이 생각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대표 말대로 그냥 따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혁신 방안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정말 사심 없이 총선과 관련 없이 내가 국민의힘을 혁신해 보겠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전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 권한이 없이 그냥 인물 마담격으로 바지 사장으로 내놔 버리면 실패는 명약관화한 거거든요. 민주당도 이 혁신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더 혁신하고, 공천에 있어서도 더 새로운 인물들, 더 좋은 경쟁력 인물들을 찾아야 되듯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요. 결국에는 혁신도 해야 되고 새로운 인물도 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김행방불명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은 김행 전 장관 후보자, 그리고 유인천 장관, 이게 다 올드보이들이라고 하는 MB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검사 출신의 이런 분들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혁신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인물과 제도에 대한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법화 의혹의 제보자 출석 무산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어떤 얘기냐면 내일이죠.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려고 했던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법인카드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공익 신고한 제보자가 나오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그 무산을 가지고 여야가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이 반대로 무산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을 먼저 들어볼게요. 그러죠. 뭐 국감에 있어서 증인이라든가 참고인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공익제보자 보호 절차와 관련해서 그냥 참고인으로 신청해 놓고서
이분이라고 한 걸 숨긴 것 같아요. 공익제보자 A 씨라고 하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가 있었던 거고, 정말로 그 참고인으로서 공익제보자 신고 절차에 대해서 개선 의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야당과 솔직하게 타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있어서 무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국정감사를 통해서 A 씨를 모셔서 어떤 걸 들을 수 있을까라고 보면 결국 여야 공방밖에 없어요. 아니 2년 동안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통해서 모든 문자 메시지, 사진들, 녹취록들 다 공개가 됐잖아요. 2년 동안 다 국민들께서 현실적으로 봤고 이재명 대표나 김학용 여사도 사과를 이미 표명했던 것이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는 무혐의 불송치 처분이 됐거든요. 그러면 정쟁 말고 이분을 국감에 모셔다가 뭘 들을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경찰 조사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너무 정쟁에 활용하는 것은 2년 동안 계속해서 묵힌 거 계속 써먹는 대선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 듣겠습니다. 아니 이분이야말로 어찌 보면 자기가 얼굴을 공개하고 진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 맞지 않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내용 중에 허위 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든지 공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 한동훈 장관이 아니 그러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고 빠져나오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결론적으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총선 때까지는 본인의 이제 대표의 지위가 문제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제보자도 굉장한 용기를 내는 겁니다. 지금 공익 제보자잖아요. 말 그대로 공익이잖아요. 공익 제보자가 하는 그런 진술에 대해서 국회가 그 공익을 무시하고 그 제보자가 정무적으로 정쟁의 소지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해가지고 그 공익 제보자의 진술을 가로막는 거는 그거는 국회나 정당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제대로 진술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분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진술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분이 굉장한 손해를 보게 돼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나 그동안의 발언 내용, 증언들 모두 그러면 이게 단순히 야당 탄압이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런 모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그 굉장한 위기 상황으로 다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다르게 판단하고 그 증인이 나오는 거, 참고인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거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재명 대표든 민주당이든 재발이 저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가 없는 거예요. 지지가 많이 떨어지는 거다.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양평고속도로에서 김건희 여사도 증인으로 소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모친 장모 윤석열 대통령의 모친도 소환해야 했잖아요. 그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도 그냥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 불러서 할까요? 정쟁밖에 더 되겠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면 그 정당성이라든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본인들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믿기지 않는 것이고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계속해서 그냥 특수부 검사처럼 나와가지고 야당만 비난하고 있으니까 그 진정성은 인정 못 받은 거예요. 아니 1년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 수사했는데 빨리빨리 기소를 하시지.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고 천천히 그냥 가지고 있다가 추석 밥상에 딱 올렸는데 영장 기각되니까 한동훈 장관 증거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국면 전환을 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통화, 국민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면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국민의 민생 경제를 챙겨야지 야당인 다수당과 대화 없이 민생 경제를 어떻게 챕니까? 입법 하나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면 전환을 해야 되고 만약에 똑같이 돌려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하고 영화관 가서 팝콘 먹고 콜라 먹고 하면서 500만 원인가 썼다고 나왔는데 그거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는데 공개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 왜 이것도 수사해야 되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특활비 있었는데 이 특수활동비 수억 원 썼을 건데요. 검찰총장 시절에 썼으면 대통령 출마하려고 썼다라고 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너무 범위를 많이 벗어나고 그렇기 있어서 때문에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너무 정쟁으로 가지 말자 이제는. 여기에 대한 반론까지 듣을게요.
아니 그 공익제보자의 국감의 증인으로 나오는 문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 지지가 있다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 계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서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고 민주당이 지지 않았습니까? 저번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당연히 민주당이 패배를 했고 그러면 민주당이 지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어떤 그런 정무적인 행위를 당신 당은 지지가 없으니까 다 일관적으로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 자체는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거 의혹 제기해가지고 다 이제 이야기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의혹 제기하실 수 있는 거는 다 하시자고요. 근데 지금 민생이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이 많은 그 국회의원들 동원해가지고 이번 국감장에서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뭐 변호사나 다름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국감이라는 국민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마치 이재명 대표의 방탄 그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좀 내년 총선에 대해서 공천에 매달리는 그런 이제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보면서 답답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네,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다음 질문도 너무 남아있기 때문에 더 하면 같은 얘기가 또 반복될 것 같아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의 지명 얘기로 넘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이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민주당 송곳 검증하겠다라고 했어요. 일단 송곳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종석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품에 대해서는 방금 이번에 결과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직 제가 뭐 인품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한 건 없고요. 또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도 헌법재판소 재판장 임명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대 동기가 임명됐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인재풀이 너무 좁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잘못해서 지금 이번에 지지를 받은 것이다. 결코 이건 민주당이 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겸허히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언제든지 6개월이면 아직 총선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결과는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주당은 더 겸손하게 민생 경제에 좀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근데 추가 질문을 하면 그렇다면 송곳 검증을 하면 대법원장 이후에 헌법재판소장에 없는 상태, 둘 다 없는 상태까지도 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 헌법은 야당에게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왜? 그만큼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역할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도 검증하지만 언론이 검증하는 겁니다. 최근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중요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라고 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언론인께서 또는 언론에서 이 헌법재판소장의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잘한 점들 이런 것들을 잘 지적해 주시면 그것들을 야당이 잘 받아서 통과되거나 부결되거나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인재풀이 좀 좁은 거 아니냐라는 부분하고 또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장 역시도 빌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대답을 해주시죠. 아니 이분이 그냥 그 일반적인 변호사도 아니시고 헌법재판관이세요 이미. 네. 이미 헌법재판관이라면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이미 충분히 갖추신 분입니다. 그 중에 그 헌법소장을 지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인재풀이 좁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고요. 헌법재판관이 9명입니다. 9명 중에 1명 지명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 헌법 인재풀의 좁고 넓음을 따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저번에도 이제 대법원장 부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장 부결과 관련해서도 아니 판결의 성향을 가지고 부결을 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제 그 개인의 비위나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그 아주 그 역사적인 그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그런 대법원장의 부결이 지금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또 뭐 이재명 대표가 민생 영수회담이라고 하면서 영수회담 하나 걸고 나오실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 영수회담을 또 다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무슨 그런 어떤 조치를 위해서 또 정무적인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수회담이 저는 성립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대법원장 후보자를 부결시킨 민주당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뭐 헌법재판소장이 없다 그러면 또 없는 대로 헌법재판소의 그런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소식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